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안보, 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제 대선이 1년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거냐, 이런 정책 논의도 활발하게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문제는 안보랑 경제 문제입니다. 안보랑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기를 하려는 거고요.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기존에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어땠냐면은 바로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경제 정책을 펴왔다라는 거예요. 안보라고 하면은 한미 동맹으로 미국이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안보관이죠. 거기다 더 나아가면은 한미일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겠죠. 자기 나라 이익 때문에 주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이 한반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을 때죠. 그때는 사실 소련이 남침하는 걸 막아주겠다는 명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소련이 망한 뒤에 자기 가겠다 간 게 아니죠.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아니더라도 다른 명분으로 무슨 명분을 들어서든 주둔을 했겠죠. 꼭 우리를 지켜주려고만 주둔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미군이 우리를 지켜준다고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48년도 4.3 항쟁이지 않습니까? 이때 제주도 도민들이 미군 철수하라라는 구호를 들고 투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이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점령군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76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우리 안보관으로 아예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안보야 라고 굳어진 거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도 미국, 일본에 의존하는 경제 정책을 펴죠.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사실 중국이 더 큰 교역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게,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미국에 잘 보여야 되지 않냐라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이 더 큰 교역국이에요. 미국은 중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3위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이랑 미국이랑 합쳐도 중국보다 작아요. 근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 말 안 들었다가 우리가 경제 피해 입으면은 어떡하냐 하면서 두려워요. 근데 중국과 마찰을 겪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경제적으로 피해 입는 거는 우려를 하긴 하지만은 크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마찰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에 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마찰이 우려가 되지만 사드 배치를 강행을 했어. 미국 말을 안 듣는 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상하다라는 거고, 첫 번째로 안보 자세히 살펴봅시다. 안보가 이대로 괜찮냐라는 거예요. 한미동맹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킨다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이거든요. 이게 한미연합훈련이 단지 이제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일종의 시위 역할을 하는 겁니다. 힘을 과시하는 시위.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구나. 그럼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야, 한국을 건들면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거기 때문에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할수록 한국은 안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오히려 긴장이 고조돼요. 그러다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야 긴장이 풀어집니다. 실제로는. 올해 3월 달에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통일부가 걱정하는 거예요. 남북 긴장이 우려되는데? 이게 뭡니까? 안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밑에 기사도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냐라는 추측성 기사를 낸 거예요, 한국일보가. 그 말은 뭐냐?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뭡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안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안보가 불안정해지는 모습인 건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미연합훈련이 기본적으로 침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미연합훈련을 뭐에 따라서 하냐면은 작전계획 501호라는 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작전계획 501호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미연합훈련이 뭐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면은 뭐 남침을 북한이 하면은 거기에서 반격하는 훈련 뭐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나오는데, 실제로 한미연합훈련은 작전계획 501호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선제 타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게, 올해 3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적이 있거든요. 2차례에 걸쳐서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순항미사일이었고 한 번은 탄도미사일이었어요. 작전계획 501호에 따르면 뭐예요? 도발 징후가 보이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유엔 결의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 결의에 따르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죠. 여기에 따르면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것 자체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순항미사일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항미사일 쏠 때는 미국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안 했어요.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그때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쏘기 전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쏠 예정인지 탄도미사일을 쏠 예정인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건지 구분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순항미사일 쐈을 때 이건 유엔 결의 위반도 아닌데 작전계획 501호에 따르면 북한을 미국이 선제 타격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건 거고, 그 훈련한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작전계획 501호에 따르면. 이 작전계획 501호를 우리나라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우리나라 정부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쏠 것 같아서 선제 타격했어 라고 하면서 선제 타격해버리면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같이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간 이 작전계획 501호에 따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 타격하는 매우 침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반발을 하면은 뭐 미사일 발사라는 군사적인 대응책이 있을 수도 있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는 거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은 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막 쓴다 그러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북한이 또 반발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계속 커지는 거죠. 군사 긴장이 계속 커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면은. 그러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안보를 위협하는데 이런 짓을 왜 하냐? 미국과 보수 세력이 한미연합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내세우는 근거, 주장은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북한이 정말 남침, 적화 통일 야욕을 가지고 있냐? 미국과 보수 세력이 내세우는 근거가 뭐냐면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강령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주체 사상화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 한다는 목표인데, 우리가 흔히 주체 사상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주체 사상화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이제 조선노동당이 강령을 갖고 있는데, 이 강령에 보면은 최종 목표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라고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한국도 주체 사상화 하겠다는 것이고, 그건 즉 적화 통일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과 보수 세력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라는 거는 북한의 통일 전략이 아니에요. 북한의 통일 전략은 뭡니까?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연합연방제 통일 방안이죠. 이 연합연방제 통일 방안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남과 북이 지금 자본주의랑 사회주의 체제로 한참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많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남과 북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게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합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은 남쪽에는 남측 지역정부가 있고 북측에는 북측 지역정부가 들어서서 남과 북을 각자 통치를 해요. 대신에 중간에 연합연방정부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남과 북이 각자 운영하지만 통일을 이루는 식으로 통일하자는 건데,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도 1991년도에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가도록 후대에게 맡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을 더 미루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체제 통일은 지금 못하니까 말고 우리 민족으로서 통일하자라는 걸 한 거거든요. 체제 통일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후대의 몫으로 남겨두자. 이게 적화 통일은 아니잖아요. 적화 통일이란 건 뭐냐면은 상대방의 체제를 뒤집어서 사회주의로 만드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려면은 남한이 사회주의가 돼야지 통일을 하는 건 거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흡수 통일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북한이 자본주의로 바뀌면, 체제를 바꾸면 통일한다. 바꿔서 통일한다. 바뀌어야 통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북한의 통일 전략은 적화를 전제로 한 통일이 아니다. 체제를 공존하는 방식의 통일이다. 이건 적화 통일 정책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북한이 온 사회의 주체 사상과 강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 목표. 남과 북이 통일을 하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주의 강성대국도 만들고 다른 목표도 있으면 그것도 막 다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뒤에 가장 마지막에 이루는 목표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라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뭡니까? 김일성 주석이 말한 후대의 몫이란 뭐예요? 일단 통일을 한 다음에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하는데 이 체제가 어떤 체제가 더 나은지 이거는 후대들이 봐가지고 체제 경쟁을 하면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나쁜 대결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룬 상황이면은 체제 대결이란 게 적대적인 게 꼭 아닐 수도 있어요. 남과 북이 함께 더 나은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죠. 남한은 남한대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북한은 북한대로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나은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유럽에서 하는 삼인주의도 삼인주의가 개량이다 어쩌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삼인주의 좋은 거야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그렇게 융합할 수도 있죠. 굳이 체제 경쟁이란 게 적대적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과 북이 분단만 해소하면은 체제의 경쟁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이 온 사회 주체 사상화 강령을 낸 거는 남한을 주체 사상화해서 통일하겠다라는 통일의 수단, 전제 조건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체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체제라고 믿는 표현이에요. 믿는다라는 표현. 자신감의 표현이죠. 오히려 흡수 통일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우리나라죠. 한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6.25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체제 경쟁 끝났으니까 북한도 그만하고 빨리 개혁개방으로 나가라 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낡은 체제 경쟁 프레임인 거죠. 오히려 북한이 적화 통일 야욕을 보이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이런 연설이 북한에게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통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핵무기인데 핵무기를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냐, 공격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평화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쓸 일 없다는 거죠. 8차 당대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확언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데도 굳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이 한국을, 우리나라를 핵으로 공격해서 얻을 게 뭡니까? 핵으로 초토화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땅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은 미국 같아서 핵 보복 공격을 당할 게 너무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성재 핵 공격을 해서 얻을 게 없는 건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정전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 정전 상태를 끝내고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라고 요구해온 게 북한이에요. 미국은 계속 거부를 해왔습니다. 2018년에도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하자 이런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거절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북한은 전쟁을 끝내고 싶다.
끝내고 싶어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 거고, 미국은 전쟁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미국은 뭘 바라는 거냐? 미국은 전쟁을 끝내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북한을 붕괴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바라는 건 거죠. 평화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북한이 누군가를 침략할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건 거죠. 한미연합훈련이 이렇게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면은, 그러면 제대로 된 안보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남북 공동훈련이 있을 수 있다. 작년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게 있어요.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자,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상대를 자극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남북협력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남북협력훈련이라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안보 해결 방안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남북이 협력해서 안보를 실현하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독도 수호 훈련을 제한한다고 쳐봅시다. 북한이 만약에 이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북한이 독도 공동훈련을 하자고? 그러면 남측 해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 그러면 이 기회를 틈타서 한국을 공격해볼까? 뭐 이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냥 남북 공동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도를 지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북 사이에 있던 군사들끼리의 적대관계가 급격히 약화되죠. 남북 사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적으로 삼아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근데 독도 수호 훈련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이 협력해서 우리 영토를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남과 북의 군대가 적대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하는 겁니다. 이 공동훈련하는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져요. 왜냐면 공동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무기, 전함이라든가 군함이라든가 장갑차라든가 이런 것도 섞여서 타서 같이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전력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남북 군인들끼리 친밀감을 형성하게도 돼요. 그렇게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웰컴 투 동막거리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꽤 이제 나온 지 한참 됐죠. 근데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면은 남북 군인이 어느 마을에서 우연히 섞여가지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북 군인들이 처음에는 싸우려고 하다가 나중엔 친해져가지고 둘이 협력해서 다른 적이랑 맞서 싸워요. 영화 내용이. 이게 영화지만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남북 협력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남과 북이 만약 해. 그러면은 군인들끼리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들 같이 훈련했을 때 그게 나쁜 사람들 아니던데. 우리가 꼭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 거죠. 전쟁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공동훈련 자체가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남북 공동훈련을 해서 남북 갈등이 해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뭐가 남나요? 지금은 남북 분단이 돼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남북군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게 무엇이 남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해요?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 왜 안 하냐.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한국을 군사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합니까? 이런 나라들이 공격하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북한이 먼저 나서게 돼 있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리랑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중국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랑 굳이 마찰을 겪을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중국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나라랑 마찰을 겪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드 배치에서 볼 수 있어요. 사드 배치했을 때 초반에는 중국에서 관광 안 오고 경제 조치를 했었죠. 근데 그게 계속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지금 물론 코로나 상태가 있지만. 사드 배치를 지금 철회한 것도 아니에요. 사드가 있는데도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뭐라고 안 하거든요. 왜냐? 경제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건 거예요. 무작정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만 하고 제재하고 경제 조치만 하고 하면은
자기네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이거든요. 가뜩이나 중국이랑 미국이랑 경제 대결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한국이랑도 굳이 싸운다? 하면은 중국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남북 훈련을 하게 되면은 남북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그 상태일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뭐 일본 정도가 우리나라랑 적대적인 나라로 남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남북 협력을 하게 되는 마당에 그리고 게다가 미국, 중국, 러시아가 조용한데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인데 일본 혼자 난리 칠 수 있겠냐 봤을 때 일본이 뭐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되죠. 그래서 남북 훈련을 하면은 한미동맹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남북 훈련을 하면은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요. 남북 훈련을 하면은 남북이 군축도 할 수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도 군축을 합의했잖아요. 군축을 하면은 군인이 줄어서 의무복무를 안 해도 되니까 남성들도 좋아하고 남녀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직업군인이 되니까 일자리도 창출되죠. 직업군인이 되면 또 좋은 점이 군인들의 숙련도도 높아져서 전투력도 높아져요. 지금이 뭐 인해전술 쓰는 때도 아니고 숙련도, 전문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스마트군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직업군인제도, 모병제도가 돼야 이룰 수 있는 것들이죠. 모병제가 되면은 다들 직업군인이니까 지금 있는 부조리한 병역 문화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지금 남북 갈등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 군대에 보내놓으면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하는데 남북 관계 개선되면은 그런 걱정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안보는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경제 정책인데 이게 정말 괜찮냐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 경제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 표를 보면은 미국 산업별 GDP 비중인데 여기 보면은 금융, 보험, 부동산, 대여가 가장 높죠. 20%를 넘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금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좋아서 금융인 거지 다르게 말하면 돈 투기인 거죠. 미국이 돈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다는 거 하나로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뭐 M&A 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으로 벌어온 돈으로 사람들이 뭐 먹고 쓰고 도매, 소매 이런 거 하거나 유통 서비스 발전하고 공공시설 운영하고 정부 사업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거든요. 미국이 제조업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은 미국 경제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경제인 겁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경제 위기를 맞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경제 정쟁을 하는 것도 뭡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하니까 중국이 미국의 부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무역 적자 격차를 줄여보겠다고 중국 제품에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는 식으로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화웨이나 뭐 이런데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이 높아지니까 미국 기업이 화웨이보다 기술력이 낮은데 미국 기업을 지켜줘야 되겠으니까 화웨이를 제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 양아치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미국이 중국한테만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기사를 보면은 미국이 트럼프 시절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걸 요구하자. 뭐 이런 기사인데 이게 중국 얘기가 아니라 유럽연합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유럽연합한테도 철강 알루미늄 여기에서 25% 정도 관세 폭탄을 내렸어요. 중국한테 한 짓을 동맹국한테도 똑같이 한 거죠. 이런 게 바이든 정부 때라고 해서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트럼프 때 유럽연합한테 깡패짓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 니네도 트럼프 욕 많이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트럼프가 한 관세 조치를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죠. 관세 폭탄 말고도 미국이 유럽연합 국가들한테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강요하기도 했죠. 이것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만 방위비를 그럼 이제 낮춰도 된다라고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말고도 캐나다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대만 얘기 나온 것도 미국이 동맹국에게 무기 강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한테도 말하면 입만 아프죠. 뭐 무기 강매는 기본이고 방위 분담금도 엄청나게 인상을 강요를 했죠. 이런 거 말고도
트럼프가 2019년에 방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업 총수들을 모아놨어요. 한 18명의 기업 총수를 모아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요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이든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4월 12일 날에는 반도체 화상회의란 걸 열어가지고 세계 기업을 불러다가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삼성전자도 참가를 했는데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면은 미국의 경쟁력은 지금 회의에 참가한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라는 건데 아니 미국의 경쟁력이 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따라 달려 있습니까? 자기네들끼리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기술력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투자하게 만들든가 그게 경쟁력이지.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라. 그게 미국의 경쟁력이 달려있다라고 강요를 하면은 이게 됩니까?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치면 한국 경쟁력도 미국이 한국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 아니야? 그럼 미국한테 투자하라고 강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투자를 해줘야지. 이런 뭐 깡패 논리가 다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미국에게 투자를 해줘야 되냐고요. 삼성이 미국한테 투자를 해서 미국 경쟁력을 높여줘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여줘야지. 근데 문제는 이런 깡패 논리에 우리가 순응한다는 거죠. 바이든이 그래서 화상 회의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게? 미국에 의존하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냐? 아니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소위 말하는 삥 뜯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삥 뜯어요? 미국이 힘드니까. 그래서 미국인들도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망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위에 있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급격한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 1930년대 대공황이거든요. 이 1930년대 이후에 최악의 불황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위대한 리셋이 필요하다. 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전자기기가 막 작동이 잘 안 하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껐다 키면 되는 거죠. 껐다 키면 전자기기가 고쳐지죠.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세계 자본주의도 망가졌기 때문에 리셋하자.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밑에는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검색해보니까 과거에는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규제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자본가다. 그런데 나조차 자본주의가 망가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본주의 망했다는 거죠. 이런 마당에 우리가 경제를 계속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어도 괜찮냐는 거죠. 미국을 따라서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 정책을 폈다가는 미국 따라서 망하게 되는 길로 가지 않냐.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면. 그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북 경제협력이 답이다. 우리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가 아주 남북 경협 예찬론자예요. 통일된 한반도를 보고 싶다. 그 안에서 용솟음칠 기회와 환호의 소리를 듣고 싶다. 5년 후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대요. 남북 통일 찬양한 거죠. 이야, 이거 진짜 기회의 땅이구나. 이 사람만 그렇게 본 것도 아니에요. IBK 경제연구소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했던 10대 남북 경협 사업을 20년 동안 실행하면은 남과 북이 얻는 경제이익이 613조 원인에 달한다고 했어요. 또 뭐냐? 영국의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에 매장된 지화자원의 가치가 1경 1,700조 원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북한에 철광석이 많잖아요. 지금 철광석을 우리나라가 어디서 사오는지 아십니까?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사와요. 이 배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뭐하러 브라질같이 먼 나라에서 수입을 해옵니까? 북한에서 철도로 실어다 오면 되는데. 그럼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배를 싣고 오고 있는 게. 뭐 철광석, 석회석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북한에 마그네사이트나 히토리움 같이 이런 값비싼 희귀자원도 많아요. 또 이런 자원 말고도 최연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이런 분은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나 핵융합, 레이저 기술 등등 해가지고 분야가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은
북한이 제재를 받다 보니까 뭐든지 항상 원천 기술을 자체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 개발하다 보니까 이 자체 개발한 걸로 인공위성까지 쏜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북한같이 되진 않았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초과학 토대가 약하고 원천 기술이 별로 없죠. 이게 우리나라의 약점이지 않습니까? 이 해결책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북한의 원천 기술을 우리가 상업적이고 실용적인 과학기술 능력이 강하니까 남과 북이 협력을 해서 기술 발전을 하려면 우리도 원천 기술을 획득하게 되고 북한도 돈을 벌고 이러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남북 경협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 전제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이걸 실행하면 우리 경제에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 왜 안 받냐? 지금 로저스가 아주 답답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길이 어디 나 있습니까? 북쪽에 나 있어요. 오늘의 운세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북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북쪽에 가면 귀인을 만나요. 남북 경협이 또 좋은 게 남북 경협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 러시아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통일이 미래다 해가지고 동북아 경제권 47조 달러 세계 최대 경제 파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 기사냐면은 조선일보 기사예요. 조선일보. 2014년에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기사예요. 동북아로 계속 뻗어나가면 47조 달러 경제가 열린다. 동북아에 중국, 러시아 이렇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만 2개예요. 중국 GDP 2위, 러시아 11위, 우리나라 9위입니다. 동북아는 아니지만 동북아 인근에 인도가 GDP 7위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근데 이 지역이 대단한 거에 아직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발전할 게 더 많은 거죠. 지금까지 발전한 것보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무지 높은 국가들이란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도 조선일보도 통일되면 경제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박근혜가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인데 이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1조 원 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경의선을 연결하면은 얼마나 경제이익이 있냐 연구를 했더니 앞으로 30년 동안 최대 14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얻는다. 근데 이게 남과 북이 연결했을 때고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면 뭐라 그랬냐면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경제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거를 해야죠. 그런데 남북 협력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미국이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냐. 문재인 정부도 어느 정도는 남북 경협을 하면 좋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뺀질나게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개성공단 허락해달라, 금강산관광 허락해달라고 막 설득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허락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야, 미국이 우리도 안 하려고 안 하냐. 미국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생각해 볼게. 미국이 반대해. 미국이 반대해? 알겠어. 하지만 나는 우리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 제재를 하나요?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 제재를 해서 우리 경제가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말을 안 들었다가 없었다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무너진다. 우리가 미국에 밑보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 제재라도 하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미국이랑 경제적으로 밀접할수록 미국도 우리랑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요. 중국이랑 마찬가지로 대결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랑 굳이 충돌해서 미국이 좋을 게 없죠.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한 우리나라에게 경제 제한을 계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의 6번째, 7번째 교역국이에요. 표는 미국 기준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즉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수출하는 게 세계 7위입니다. 프랑스, 인도 이런 나라보다 교역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까 사드 얘기도 했지만은 중국도 우리나라랑 경제적으로 밀접하니까 섣불리 못 건드는데 이런 경제적인 관계가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재를 하면은 미국도 그만큼의 출혈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출혈을 각오하면서까지 한국을 막을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 미중 대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이랑 대결을 하는데 이 대결하는 게 사실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중국 기업 제재하면은 미국 기업이 더 손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야 이거 중국에 대한 제재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트럼프가 중국 제재를 그렇게 했는데도 경제가 호전된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전체적으로 더 커졌어요. 제재를 안 할 때보다 커졌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산을 수입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손해를 더 보는 거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 대결 언제까지 할 수 없으니까 작년에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란 걸 맺었는데 그거 아무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굳이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런 거 지키고 막 제재를 하니 많이 막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막 합의를 맺었는데 이런 거 지키고 막 하다 보면 서로 피곤하고 손해보니까 흐지부지 유야무야한 거예요. 이런 사례에서 뭘 할 수 있냐. 미국이 자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생각만큼 대결에 온 힘을 쏟지는 않는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제압하지 못하고 중국과 타협하고 있는 상태다. 또 뭐 어떤 사례를 볼 수 있냐면은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합니다. 근데 미국의 힘이 딸리는 거죠. 이게 미국과 중국의 기업에서도 비교가 돼요. 뭐냐면은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웨이는 작년 매출이 3.8% 성장했다 그래요.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성장했어요. 건재한 모습을 보인 거죠. 반대로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중국에 굉장히 잘 보이려고 매달리고 있어요. 뭐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이 지금 화웨이를 제재할 때 보안 문제를 트집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테슬라 자동차를 운영하면은 그 자동차가 주변을 녹화해가지고 미국으로 이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통화 내용이나 연락처 이런 것들을 뭐 전송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보안을 문제 삼아서 중국 당국이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테슬라 차 쓰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차를 이용해서 스파이 활동을 했으면 내가 회사 문을 닫겠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천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중국의 미래가 위대할 것이며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가 돼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중국에 아보를 하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중국에게 잘 보이려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건 거죠. 이 PPT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은 지난 4월에 테슬라 전시회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보면은 어떤 여성이 테슬라 차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난동을 피우다가 끌려나가는 장면이 사진이거든요. 자동차 전시회에 가가지고 차에 올라가서 난동을 피우면은 누구라도 끌려가겠죠. 이 여성을 잘했다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없겠죠. 근데 테슬라도 이 여성에게 뭐 강경하게 대응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립니다. 왜 꼬리를 내렸냐? 중국 공산당의 한 위원회에서 SNS에 테슬라를 비판한 거예요. 이 여성한테.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중국 공산당의 한 위원회가 SNS에 그런 글을 올리니까 테슬라가 곧바로 이 여성에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에게 엄청 기는 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미중 대결을 할 때 미국이 밀리는 겁니다. 미국이 테슬라한테 야 중국한테 왜 이렇게 기어? 기지 마.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테슬라가 실제 피해를 받으니까. 미국이 경제가 좋아가지고 테슬라한테 야 너네 쪽팔리게 그러지 마라. 차라리 우리가 너네 키워줄게. 왜 중국한테 설설 기냐 하면서 테슬라를 빠방하게 지원을 해주면은 테슬라도 뭐 굳이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시장은 중국이니까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막 하찮은 취급 당해도 미국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제재를 하니 많이 했을 때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 미국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를 미국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제재를 했다가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은 미국이 그걸 보상해 줄 수 있냐,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피해를 보겠지만 미국도 피해를 보게 된다. 그 상황에서 미국이 그 피해를 감수할 수 있냐,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 게 터키 사례를 들 수 있는데
터키가 러시아 무기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반발을 했죠. 그래서 터키를 제재하니 많이 했는데 터키가 그래도 러시아 무기를 강행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냐? 엄청난 경제 제재를 했냐? 그렇지 않죠. 미국이 제재를 하긴 했는데 누구를 제재했냐면 터키의 방위산업청 그리고 방위산업청장과 몇몇 고위 관리를 제재하는 데 그쳤어요. 에게 하는 소리가 나오죠. 왜 이렇게 약하게 제재했냐면은 미국이 터키를 무너뜨릴 만큼 강도 높은 제재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키가 중국과 러시아 편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만 낳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만 좋은 일 해주는 셈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도 높은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이 제재를 했다가 우리가 중국, 러시아에 완전히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오히려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인 이점이거든요. 이걸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무슨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까?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할 때 우리가 미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되면은 남과 북이 연결이 되고 남북 중러가 동북아 경제 성장을 본격화하게 되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동북아 경제 성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면서 동북아 경제 성장에 끼어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미국이 떠오르는 강력한 신흥 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비슷한 일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북중 정상회담도 열리고 이렇게 외교가 동북아에서 쭉쭉 열렸을 때 일본이 안 달랐었거든요. 왜 안 달랐냐? 북한이랑 정상회담하고 싶어서 애걸복걸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북한에게 정상회담 하자고 계속 요청을 해요. 왜냐? 일본이 계속 이런 상태로 있다가 동북아가 만약에 정말 잘 됐어.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고 남북 중러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일본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못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동북아에서 왕따 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왕따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걸 아니까 일본에서도 북한에 계속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북일 정상회담 해야 된다고 계속 부채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북일 정상회담을 못하는 걸 두고 재팬 패싱이다, 일본 패싱이다 이렇게 하면서 악몽 같은 결과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정말로 추진되면은 일본이 우리 바짓가랑이라도 붙들면서 제발 껴달라고 아우성치게 됩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뭐냐, 미국은 남북협력을 물론 반대하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엄포도 놓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주저하지 않고 남북협력을 추진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정작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북협력이 추진되면 미국은 오히려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끼기 위해서 남북협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도 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처럼 미국에 계속 절절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보는 그냥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한미연합훈련을 하니 많이 하다가 열게 되고 그러면 또 군사긴장이 고조되고 박상한 이 사람이 대북전단 날리는 것도 미국 눈치 보느냐고 제대로 못 막고 있잖아요. 그게 남북관계 계속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은 경제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데 미국은 자기네 경제 안 좋다고 우리에게 맨날 방위비 내라, 뭐 미국에 투자해라, 미국 무기 사라 이러면서 맨날 삥 뜯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미국에게 돈 뜯기다가 미국 망하는 거랑 똑같이 따라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안보도 경제도 지킬 수 없다. 오히려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 안보가 위협당하고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 우리의 살 길은 남북협력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파국으로 이끄는 허상뿐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서 평화 번영의 새 길로 나아갈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햇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